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3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한 주간의 이슈를 하는 별별 이슈 시간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 크게 네 가지 주제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자가 취소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깡통 전세 늘어난다는 소식에 맞춰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집값이 굉장히 떨어진다, 뭐 반토막 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혼한 지 7년이 안 됐다면 희망타운, 신혼부부 희망타운 쪽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각해서. 아니 괜찮은데 네. 어제 저녁부터 엄청 추워져가지고 네, 저 감기 기운 때문에 이거 어제 저녁에 집에 왔더니 막 으슬으슬 요새 두통이 동반되는 감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와이프가 막 두통 때문에 병원 갔다 왔더니 요새 감기가 저도 딱 두통이 생기는 게 요새 감기가 두통. 저는 사실 살짝 나은 것 같아요. 푹 쉬었더니. 아, 그래요? 다행이네. 좀 떨어질라 그랬더니 어제 1시 10분쯤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어우, 막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영화 택시는 또 왜 이렇게 안 와 또. 그래서 하여튼 연말이라 이제 또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고생을 했어요. 생고생을 했어. 그러고 나서 간신히 집에 왔네. 아무튼 환절기에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약 당첨자가 당첨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특별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개인들이 자격이 부적격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사이 분양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당첨 취소를 통보받은 일이 현재까지 14개 자치구에서 45명이 당첨 취소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12.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이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데도 당첨된 사례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거쳐 당첨을 취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 재당첨 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당첨 금지 아니에요. 이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무책임해. 그리고 이거를 비판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당신들이 이 상황 걸리면 똑같이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법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되게 알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법이 되게 허술하게 문장 자체가 네. 엄청 전문적으로 찾고 파고 하지 않고서는 네. 내용을 알 수 없게끔 되게 두루뭉실하게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사례도 그거예요. 이게 2011년 3월에 2016년 11월에 11.3 부동산 대책하면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당첨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네, 그 문제가 아니에요. 11.3 대책 나오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나오고 그 안에서 1순위 청약할 때 1순위 자격 요건이 바뀐 거예요. 네, 이게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모두가 다 숙지하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거 집값 분양 받은 적이 있으면 당연히 주택을 공급받은 적이 있으면 그 5년간 1순위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어떤 게 주택 공급인지 예를 들어서 동네 빌라를 내가 샀어. 네. 샀다가 팔았어. 그럼 그 주택 공급 받은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법에는 다 하나하나까지 찾아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냐면 재건축의 조합원 분양 대상자 최초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된 것도 주택을 공급받은 걸로 본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사람들은 몰랐고 사람들이 다 몰랐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몰랐지. 가서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을 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누구도 몰랐냐면 금융결제원도 몰랐고
조합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도 몰라.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1순위 이 청약해서 당첨자가 결정되고 나면 거른단 말이에요. 서류들 네. 갖고 와서 분양 회사에서 이 이제 분양 대행사에서 서류 갖다 놓고 부적격들 너는 이래서 부적격, 당신은 이래서 부적격에 걸러낸단 말이에요. 보통 부적격이 한 1-20%는 나와요. 이제 그러면 그 물량들 가지고 예비 당첨자, 그다음에 이제 남은 이제 또 그 추첨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사순위 뭐 이런 것들 지금 줍줍한다는 거 이런 거 날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검토를 했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 지들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걸 몰랐으니까. 이게 금융결제원 가서 1순위 청약하려고 뜨면 당선인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5년 이내에 조합원 분양 대상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떠야 되는데 뜬 사람도 있고요. 안 뜬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자료 공유를 안 해서 다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뒤늦게 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과거에 당첨자가 될 수 없었던 그러니까 1순위가 아닌 사람이 1순위로 청약을 해서 분양 대상자가 된 걸로 보여져서 그 1순위 아니었던 사람들을 추려봤더니 45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당첨 취소 통보를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너 이제 1순위가 아니니까 취소가 아니라 전매되는 데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고 판 사람 앞에 그러면 당첨자가 아닌 사람인데 그걸 갖다 양수하니 양수인은 무슨 죄야? 분양계약서 나온 거 보고 샀는데 얘가 정당한 당첨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네들이 계약서 발행했는데 그 이제 선의의 제3자 피해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양도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부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부적격인 사람들은 다 걸러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약을 안 하고 갔으니까 계약금을 안 냈지. 음. 근데 이 사람은 계약금을 낸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부적격이 아니니까 계약 썼어. 그랬는데 지금 와서 국토부에서 보니까 당신 부적격이래. 조합에다가 구청에다 통보하고 구청에서 얘 부적격이니까 해제하세요 했더니 조합에서 봤더니 맞네. 그래서 당신 부적격 당첨자니까 계약 해제하겠습니다 통보하고 당신은 이 청약 위반한 거니까 계약금 10%낸 것도 몰취할게요. 지금 그렇게 지금 통보가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약금 낸 것도 안 돌려주겠다. 왜냐하면 청약 제도를 위반해서 네가 청약한 거니까 그게 계약서 안에 공급계약서 안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도 날리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엄청 혼란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실 분양 그 사람이 지금 여기 국토부에서 청약자 본인이 자신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 그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 조금씩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죠. 다 제- 책임이 있죠. 네. 근데 일단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 떠넘기기식의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자꾸 이슈가 되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더 나오면 나왔지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일단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걸러줘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뭐 그 부분에 대해 걸릴 수 없는 만큼 밖에는 지금 현재 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요. 뭐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당첨자 발표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되고 뭐가 되고 하면 이제 밑에서 손발이 맞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 부처가 손발이 안 맞는 문제. 그러니까 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너무 많이 바뀌고 저도 잘 모르겠어. 이거 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FAQ 보면 PDF 파일이 이만큼 두껍고 그런데 네. 사례도 너무 다양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실 특별 공급 뭐 이런 것까지 가면 저도 사실 제일 어려운 법이 이거 같아. 와 보다가 진짜 이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똑같아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숙지하고 있기가 어렵죠. 어렵죠. 또 바꾸잖아. 그럼 시험 봐야지. 이번엔 일단 또 바꿔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럼 시험 봐야 돼.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그거 나눠주고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자격 안 되면 이렇게 뭐 보직 정지하는 걸로. 이번에 우리 이따가 네. 신혼희망타운 얘기하겠지만 네. 그것 때문에 또 바꿔. 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 시점에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있고
이 귀한 비싼 돈으로 청약하는데 좀 시스템이라도 잘 구비가 되어 있어야.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금융결제원에서 이거 청약자 당첨 관리하는데 네네. 감정원으로 이관해서 감정원에서 하나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그래요?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부적격자가 당첨됐다가 걸려서 취소된 것이 모두 부적격자 본인 책임이라면 운 좋게 안 걸릴 경우에는 부적격자 본인의 능력이란 말인가? 이거는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정부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게끔 빠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청약 요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따가 나눌 신혼부부 희망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정개공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네.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지금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전세 가격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다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일단 크게 세 개의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두 개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상품, 자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하는 상품 이렇게 두 가지의 상품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임대인이 시간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반환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내용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역전세난 또는 부동산 하락기에 이런 제도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이용해 볼 만한 제도 아닌가요? 이제 민사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보험으로 커버하겠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단 가입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보이시기 분도 있으실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건요. 일단 수도권 7억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대출 비율도 10에서 30%까지 할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보증금 전액이 보장이 됩니다. 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이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파트 매매 가격에 근접한 상황에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로 많이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선순위에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후순위로 대출을 좀 받고 싶어요. 그런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대출이. 그런 경우에도 또 선순위 대출 받고 후순위 세입자한테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이런 형태로도 시장에서 보통 많이 활용이 입주할 때 되더라고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허그에서 하는 상품보다 오히려 사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보증보험에서 쓰는 전세자금 대출, 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요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잔금 계약금 이제 내고 잔금 중도금 대출금 잔금 이제 분양대금 남았는데 전세금 가지고 중도금 대출금이랑 잔금을 떼우기 힘드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출 선순위 대출을 일부 받으면서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후순위 전세가 안 들어오죠. 그렇죠. 세입자들이 안 들어가 그러면 전세를 주변 시세보다 엄청 싸게 줄게. 그러니까 전세가 갑자기 다른 건 6억인데 전세가 4억 5천에 나오는 집이 이런 집들이죠. 선순위 대출을 좀 받고 간당간당해서 이거 내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 보험을 들어줄게. 그러면 이제 다 보호가 됩니다. 만약에 만기돼서 못 나가면 구상권 청구해서 받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것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얘가 좋은 게 있나요?
지금 사실 요새는 좀 그런데 옛날에는 가격이 간당간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선순위 대출, 후순위 이 보험까지 합치면 매매가랑 간당간당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 넘어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 까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했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 4, 5년 전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80%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선순위 대출금에 대해서 보통 120% 근저당 설정이 설정하면 됐죠. 그거 후순위로 전세가 들어가면 거의 막 매매가에 육박하죠. 예, 매매가 네. 육박하니까 경매만 넘어간 보증금이 까일 염려가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했단 말이에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아니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울의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0% 전후밖에 확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안 하더라도 대출 좀 받고 후순위 하더라도 약간 남는 부분 많이 있어서 꼭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범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선순위 대출 전세금 해도 뭐 7, 80% 이렇게 걸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해달라고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또 출렁이면서 가격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세금 보장 반환 보증보험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사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금 밑으로 시세가 빠지는 경우 이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전세가 보장 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본인의 보증금을 보장을 받는 이런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비싸요. 네. 임대 이 보험료가 중개 수수료보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더 비쌌던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이제 허그에서 하는 건 좀 싸지만 서울보증보험권은 꽤 셌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일단은 불안하다면 이런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0.19이니까 2년이면 0.4네, 0.4. 그러니까 그렇죠. 중개 수수료율이 보통 0.4에서 0.8. 몰라? 거의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는 만큼 보험료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또 누가 내느냐에 대한 갑론을박도 네,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해져 있는 바가 없으니까 각자 협의 잘 하셔서 네, 안전한 보증금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시그널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반토막 나야 움직이겠다. 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강남의 거래량이 매우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냉랭하죠, 진짜. 예, 차갑습니다. 싸늘하다. 싸늘하다. 나 얼어 죽을 것 같다.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더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 아유, 그죠? 지금 경기 부양 소리 하면 안 되지. 지금 왜? 난리가 난다고 지금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대책을 낸 게 지금 2달 지났어요. 2달. 네. 근데 뭘 지금 경기 아니 부양이야? 지방 말이야, 지방. 지방.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죠.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하면 안 된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던 분이 위에 계시니까. 자,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많은 분들은 이런 관망세가 생각보다 오래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팔 수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혜택 받았던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도 어렵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금리 인상, 그다음에 대출 규제
대한 문제들 때문에 사는 것도 섣불리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관망세는 당분간 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매도자나 매수자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락 쪽으로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 왜냐면 자체는 이제 매수가 막 나서서 적극적으로 달라들기는 조금 겁나는 분위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급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보다는 조금 급한 이유들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딱 이렇게 매도하고 매수를 보면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매도자들이 매수자보다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분들이 하방 압력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호가는 많이 내려갔죠. 거래는 없어도.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뭐 어디가 달라요? 좀 내려서 내놓는 데들도 있고 여전히 원래 가격의 하방 경직성은 좀 있는 편이에요. 물건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고 그래요? 아파트들은 좀 짱짱한 편이고 예. 이 매물 많은 데들은 조금 이제 마음 급해지고 그렇죠.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도 너무 재밌더라고. 불과 11월 초만 해도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슈가 있었는데 11월 말이잖아요.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이제 우리 기자님들은 이미 다 떨어졌더라고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좀 제가 이제 제주도 갔다 오고 뭐 몇 군데 갔다 왔는데 뭐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특정한 아주 핫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긴 있더라고요. 뭐 예전처럼 뭐 갭 투자 세력에 밀고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싹 사라졌고 지금 보니까 영어 국제 도시 제주도 들어보셨어요? 예술이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환상이에요. 뭐가? 도시 자체가 학교가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개의 학교가 들어와서 그거 좀 되지 않았어요? 좀 됐죠.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내 친구들 거기 뭐 구한다 알아보 그 얘기를 내가 꽤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 예, 그게 가격도 꽤 비싸고. 아니요. 그게 안 원래 처음에 제주도에서는 비싸지. 어, 제주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다가 한 거니까 네. 처음에 무슨 뭐 분양가가 4억대 초반, 네. 8억대가 넘는데 지금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제주도 거기다가 엄청 올랐어요. 응. 아니야 고기만 그래 고기만 그렇지. 서울도 고기만 그래 고기만 서울도 오른 데만 많이 올랐지. 고기만 제주도는 가보면 지금 다 벌판인데. 와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물건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주로 선호하는 고객분들이 이제 60평, 70평대의 큰 이런 타운하우스들 선호도 우리나라는 많이 돈 많은 사람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것 같아.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외국인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살고 싶더라 거기 가서 진짜. 저도 제주도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작년에 올해는 지금 못 가봤는데 작년에 제주도 여행 좀 다녔지. 맞아. 가서 그랬죠. 살고 싶은 생각도 성산 드는데 일출봉에서 찍은 사진 기억나. 살짝 그런 느낌 있죠. 시골인데 좀 네. 안 시골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번화해질 거고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네. 제주도 가서 사는 주변에 이렇게 서울 있다가 보면 좀 느낌에 외로운 것 같아. 이게 사람 사회적 동물이야. 그래서 네. 서울에서 살아야지. 늙을수록 서울에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사실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 예전에 이제 기러기 아빠 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서 애만 보냈더니 애가 삐딱선 타갖고 문제 생기고 애 케어해 주려고 엄마가 갔더니 이제 또 부부가 삐딱거리고. 안 돼. 떨어져 살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제주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떨어져 살 수가 없어. 일단 비행기 타고 뭐 1시간 반이면 가니까. 그럼 왔다 갔다를 얼마든지 제가 제주도 당일치기로 다니거든요. 되더라고요 그게. 네. 일본도 돼요. 중국도 되고. 안 칭다오 돼. 이런데 1시간이면 가. 왜 이래? 일본도 금방 가. 왜 이래? 자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오히려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식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제 민감한 얘기 끝났으니까 난 아무 얘기 안 했어. 제 의견 안 했어요. 다 대표님 의견이었어. 알았어요. 예. 결혼한 지 7년 안 됐으면 신혼 희망타운 드디어 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일단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에서 신혼 희망타운이 공급되는 것 같아요. 일단 12월 하순에 1399가구의 신혼 희망타운 아파트가 첫 분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례에 508가구, 그다음에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 891가구가 분양이 되는데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21년 8월에 입주를 예정하는 신혼희망타운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새로운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 신혼희망타운? 그러니까 신혼희망 타운은 딱 결론 내리면 그거예요. 원래 이제 신혼희망 타운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사이드 뭐 이렇게 좋은 지역들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려고 했던 물량을 일부를 돌려서 신혼부부들에게 주겠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공공주택 공급할 수 있는 데가 결국은 택지지구 신도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원래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걸 갖다가 신혼부부들한테 따로 떼주겠다. 이제 그거고 이제 그 물량들이 결국 공공주택 지구들 안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처음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 뭐 당시에 공유 무기지 상품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신혼희망타운을 지을 건지 등등 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12월 달에 이제 청약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됐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당첨자를 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그렇게 올해 내년에 이렇게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당첨자들이 어느 정도 선에 나올지 좀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청약 자격에 대한 얘기가 먼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위례에 신혼희망타운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일단은 그렇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또는 1년 내 결혼할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 신혼부부 외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그 외에 무슨 뭐 자녀의 나이나 결혼 기간을 환산을 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좀 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자산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는 월 평균 소득이 2017년 기준으로 650만 원, 외벌이는 600만 원 이하여야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부부의 순자산이 2억 5,060만 원이 넘으면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순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6번 이상 납입을 했어야 일단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다. 아유, 까다로워. 이거 근데 그러니까 1단계 가점, 그러니까 1단계 가점, 2단계 가점 해가지고 일종의 특공 주고 나머지 주고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해 보면 순자산 계산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적격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부적격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난 이런 제도 자체가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인데 자동차 가격 산정이 뭐 잘못됐다. 2억 5,060만 원인데 예를 들어 2억 5,070만 원이야. 나중에 보니까 자동차 가격 때문에 뭐 부적격. 이런
좀 사실 제도 자체가 좀 그래.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기준 가액이라는 것 자체는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이게 있어. 그 자동차 명의 변경하다 보면 취득세 납부할 때 이제 이거 그 하기 가액이 위해서 있어. 차는 명의 넘기고 뭐 그렇지. 리스로 그렇게 바꾸고 뭐 이제 뭐 하겠지. 그런 테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겠지.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그거예요. 아니, 더 큰 문제가 아니라 거의 물건 개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이 안에 딱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자녀는 됐다 많아야 되고 다 만점 가점 만점 채우려면 애는 많이 낳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 적고 지금 얘기 나오는 내용 중에 뭐냐면 소득 기준 좀 바꿔달라고 약간 올려달라고 이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청원도 가고 하던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운 좋은 사람들이 가져갈 것 같아요. 결국 만점자 싸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만점자들 사이에서 순위가 결정될 건지 아니면 뭐해?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청약한 다음에 가점으로 뽑겠다는데 그래서 가점으로 뽑는 데 가점이 만점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점 만점? 가점이 많은 가점 변별력이 이렇게 없어요. 12점 만점 기준으로 가기 가점 때문에 자체가 별로 아이나 이런 거 빼고는 별로 변별력이 없어. 그래서 그렇구나. 예. 어떻게 선정이 될지 이런 것들 이제 이 신혼희망타운 12월 달이니까 올 연말이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신혼희망타운 청약 전략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요새 이런 거 청약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오고 하면 맞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년에는 아무래도 올해보다 물량들이 많이 풀릴 거고 수소공공주택지구나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공부들 하겠죠. 그러겠죠. 자, 가점에 대한 변별력이 별로 없다라는 우리 강 소장님 아니야. 얘기.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비교 가치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겠냐 싶은데 제가 청약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니야, 저 예. 동의한다고 저도. 예, 예. 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12점 만점으로 그렇게 선별을 하는데 일단은 청약 해볼 수는 있는데 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가 제일 어려운 게 결국은 제일 어려운 게 자녀 수에서 자녀 수에서 달릴 것 점수 같아요. 요새 신혼부부인데 7년 미만에 자녀가 셋이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거 하면서 네.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제가 궁금했던 게 네. 신혼희망타운 어떻게 공급할 거냐, 임대로 공급할 거냐, 매매로 공급할 거냐였는데 보니까 요번에 나왔던 얘기는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이 3분의 1, 그다음에 이제 분양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소셜 믹스한데요. 그래서 장기전세 주택 지금 공급하는 것처럼 아파트 지으면 아마 뽕뽕뽕 구멍 뚫어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다 섞을 것 다 같아요. 섞어놓는다고? 별도 동 안 만들 그렇게 지어서 공급하려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뭐가 나왔냐면 공유형 모기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70%까지 주고 주택 도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데 1%대 저리로 되게 오래 빌려주는 대신에 나중에 이익이 나오면 이제 차익 발생한 거에 대해서 기간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나눠 먹자. 예, 이제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맞아.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기사들 보니까 그 제도에 대한 비판이 대출을 조금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승분에 대해서 조금만 내도 되고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많이 상승분에 대해서 주택 기금이 가져가게 회수해가겠다. 되니까 이거는 돈 없는 사람들한테 대한 차별이다 제도가 뭐 이제 그런 비판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자본주의 논리대로 가는 거지 뭐. 예, 안타깝다. 네. 그렇더라고요. 예. 자, 신혼부부라 내 집 마련에 대한 뭐 부동산 가격이 워낙에 올라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12월에 공급되는 신혼 희망타운 이곳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당첨이 되면 5년 내에 팔 수가 없고요. 8년. 아, 8년? 예, 5년 거주? 5년 거주 그렇구나, 의무 그렇게. 기간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8년 8년 동안 팔 수가 금지 없고요. 기간. 5년 의무 거주 기간도 있으니까 일단은 단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아무튼 좋은 지역의 저렴한 아파트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해 보시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 방송 보시고 청약하셔서 당첨되신 분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날씨 추운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하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